알리스타 맥그리스 책 우주 이제 몇 강이죠? 31강이군요. 보겠습니다. 6장에 해당합니다. 주제가 영혼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인간의 특징을 영적인 존재라고 보니까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윈의 진화론이 그 바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진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인간 영혼도 진화되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영혼마저 진화가 된다면 인간의 특성은 완전히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거마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서가 인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걸 확실하게 말하고 있고,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되고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 영혼 문제는 그리 쉽사리 진화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약 그것마저 다 거기다가 쏟아부으면, 그러면 성경의 인간 이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인간 영혼 부분을 붙들면서 이 과학과의 대화가 가능하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맥그리스가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죠. 보겠습니다. 183쪽 31강입니다. 사람들은 별 기괴한 일들을 다 한다. 1907년 덩컨 맥도걸 박사는 매사추세츠 해버힐에서 1년의 별난 시험을 했다. 맥도걸은 결핵으로 죽어가는 환자의 몸무게를 달아보고 죽는 순간에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발생한 경우가 4건 있었다고 보고했다. 영혼을 무게로 달아보려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한 실험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몸무게가 14에서 28g 줄어드는 것을 목격한 맥도걸은 영혼의 몸을 떠나는 일이 물리적 수단으로 기록된 현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 좀 믿기 힘들죠.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지금 이거를 녹화하는 시간이 6월 4일 4시 45분 됐네요. 덥습니다. 창문을 오른쪽 왼쪽 다 열어뒀습니다. 에어컨 기계는 좀 이러고 실내 온도를 보니까 30도가 되네요. 우리 집의 1층은 시원한데 2층은 좀 덥습니다. 양쪽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선풍기를 약하게 틀었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여러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그 경운기를 통해서 어디 텃밭에 물을 주는 소리도 있고요. 우리 마을 요즘 그 공사장 아주 한 10몇 톤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터널을 뚫는데 그 터널을 뚫려 흙을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그 차량들입니다. 요즘 동네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더운 데다가 시끄러우니까 좀 그렇네요.
이 실험은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영혼의 무게가 28g이라는 생각 역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죠. 말이 되나? 그러나 이것이 요점이 아니다. 맥두걸의 실험은 불멸의 영혼이 인간의 몸에 갇혀 있고 죽을 때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성서가 보고 있는 인간의 영육은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육 이원론이 그런 흔적이 없잖아 있으나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기독교적인 관념은 더더욱 아니다. 영육 이렇게 분리해서 거의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적어도 500년 전에 등장하기 전 적어도 500년 전 고조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생각이다. 이런 것들은 뭐 플라톤 사상에도 가깝죠. 하지만 이 생각은 서양 문화에서도 아직 뿌리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의 무엇이 독특한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일까? 우리가 영혼일까? 영혼. 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좀 다르죠.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하고 소울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울 같아요. 스피릿을 영혼이라고 번역하지 않았겠죠. 독일어로는 영 하면은 가이스트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제일레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는데 그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 독일어 가이스트, 이게 성서가 말하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어쨌건 영혼이 정확히 무엇일까? 이번 장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화학물질 더미에 불과하다는 널리 퍼진 믿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죠.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영, 종교성 이런 것들은 다 뇌의 물질 작용이다. 네,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원주의 소제목입니다. 우리는 원자와 분자뿐일까? 물리적 환원주의.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어떤 걸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거죠? 선하니까 하나님이다. 이게 잠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 환원주의인데, 물리적 환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이제 물질적 현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입장이겠죠.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다중의 층위에서 기술하거나 정의할 수 있다. 그렇죠. 몸도 있고 심리, 정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층위는 우리가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이해하도록 돕니다. 물리학자는 우리가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줄 것이다.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이죠. 그 말은 옳다. 그러나 거기다 터무니없는 단어 불과하다를 덧붙인다면 그 말은 틀렸다. 화학자는 생명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복잡한 화학 반응의 결과라고 말할 것이다. 생리학자는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기와 각 장기가 하는 역할을 말해줄 것이다. 이 모두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은 이 모든 기술, 여러 관점들에서 나오는 기술의 층위를 초월한다. 이제 단백질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인간성의 특정한 무엇으로 정의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다리의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서 발견하는 그 무엇이 것이다.
갑자기 사다리가 나왔을까? 이런 생명의 그 높고 낮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닐 텐데.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 존재한다. 과학이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환원적 설명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예, 물리적 환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환원적 설명이란 복잡한 체질을 보다 다루기 쉽고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설명이 생명과학의 많은 측면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물리학 분야에서 그 유용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주 단순화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적 현상은 뇌의 화학적 작용이다. 이게 이제 환원주의, 글로 돌아가는 거죠. 물질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게 점점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 본성에 대한 강력한 환원적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물학자 프란시스 크릭의 신탁 같은 다음에 선언을 봐라. 신탁. 이건 거의 그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환원적 설명 앞에서 인간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습니다. 당신, 콤마하고 당신의 기쁨과 슬픔, 당신의 기억과 야망, 당신의 개인 정체성과 자유의지는 실상 방대하게 보인 신경세포와 그것들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행동에 불과하다. 당신은 신경세포들의 꾸러미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맥크레스가 물리적 환원주의의 대표자의 말을 인용한 거네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요. 프란시스 크릭이 과학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신탁받은 선지자처럼 말한다.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 뜻이겠죠.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크릭의 대단히 환원주의적인 접근법은 복잡한 체제가 그 부분의 합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원자와 분자들에 불과하다는 일상적인 선언보다는 좀 더 세련된 표현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가정은 동일하다. 인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인체의 기본 구성 요소의 관점에서 규정된다. 그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을 초월하는 특정한 창발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영혼, 이런 것들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과학 이런 데서 말이죠. 물리적 환원주의에서는 그걸 인정을 않는 겁니다. 창발성, 어떻게 창발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이거 뭐를 이렇게 번역하는 건 했을까요? 창발성. 이게 참 이 번역자가 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좀 신선미를 신선하게 독자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건 좋긴 한데 이렇게 낯선 단어들은 원어를 옆에다가 달아줘야 됩니다. 창발성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다. 창조적인 게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어떤 걸 얘기하죠.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아요. 화가 나지 않으니까. 저도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보이죠? 그런 단어를 쓰면. 멋있게 보이지만 확 어떤 걸 짚어주지는 못합니다. 창발성은 낮은 층위에서의 상호작용들을 통해
원래 그 층위에서 볼 수 없던 높은 층위의 특성들이 체계 안에 생겨나는 자연적 과정이다. 높은 층위의 체계들은 따라서 낮은 층위의 체계들로 환원될 수 없다. 층위 사이에 불연속적인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창발성이라고 얘기했군요. 창발성 개념에서 배울 수 있는 주요 교훈 하나는 창발성 단어를 자주 사용하네요. 그럼 뭐 원어를 옆에서 달아주시 왜 안 했을까? 번역에서는 원어로 가능한 대로 안 쓰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뭐 이 책에서 완전히 안 쓴 것도 아니고 사람 이름 이런 거 책 이름도 원어를 자주 썼어요. 뭐 개념도 이렇게 원어를 다 한 게 있긴 있어요. 이렇게 낯선 단어는 더더욱 더 달아줘야죠. 창발성 개념에서 배울 수 있는 주요 교훈 하나는 실제 한 층위에서 어떤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싹 들어오진 않죠? 하여튼 뭐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층위에서 사물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다음 층위에서 벌어질 일을 설명 또는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 밑에 뭐 경제부처에서 이렇게 지금 막 그 연구해서 올려요. 또 그거를 대통령이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다른 자기 참모들 이야기 또 저희 이렇게 저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학자들 이야기도 듣고 뭐 그리고 경제 관료들만이 아니라 이거 뭐 외교 문제하고 된 거니까 다른 부서 사람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 실행하지 않습니까? 경제부처에서 자기들의 관점이 그대로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기들의 관점에서 본 게 안 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그 정책 실행이 잘못됐다는 말은 또 좀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층위의 일들이 그거를 잘 안다고 해서 위에 층위까지 예측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연관이 되긴 하지만 여기 사이에는 좀 불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은 생물학을 예측할 수 없다. 그렇죠. 돌연변이 같은 것들을 물리학이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 원소, 뭐 이런 물리 현상 이런 것들만 알지 생물학하고는 층위가 다르니까요. 인간 본성에 대한 또 다른 환원주의적 접근은 우리의 생물학적 역사에 근거한다. 1967년 출간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영국의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의 책 제목을 인용하면 우리는 벌거벗은 원숭이에 불과하다. 그러한 층위에서는 이런 말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간을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머릿기사로 실릴 만한 제목이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다. 우리는 실제로 한때는 유인원이었다.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원숭이였다가 우리가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유인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화하여 그 상태를 넘어섰다. 인간의 본성을 혈통의 관점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물학적 진화와 더 중요하게는 문화적 진화 모두를 부인하는 것이다. 인류학은 인간의 그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진화할 수 있도록 힘을 준 문화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 진화에 대한 순전히 생물학적 설명을 보완한다. 그 진화가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기계적으로 된 게 아니라 사회학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로 그 분야보다 훨씬 큰 세계를 독단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건전에 나온 가장 유명한 생물학적 환원주의는 아마도 유전자가 생물학적 실제 기본 요소라는 견해일 것이다. 환원주의. 요게 이제 조금 제 생각을 바꿔야 되나? 환원주의를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네요, 이분은. 이렇게 작은 층위, 낮은 층위에 있는 것으로 높은 층위까지 다 규정하려는 태도, 이걸 환원주의로 보고 있네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었는데,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 흥미로운 접근법을 살펴볼 것이다. 유전자. 유전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유전자 환원주의. 모든 걸 유전자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도 유전자, 이것도 유전자. 원인. DNA의 음악에 맞춰 춤을 부제를 재밌게 달았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유전자의 눈으로 진화를 바라보는 견해에 가장 유명한 옹호자 중 하나다. 이 견해는 198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다가 그 이후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 접근법은 인간과 같은 생명체를 유전자의 통제를 받는 복잡한 기계로 만든다. 유전자의 통제. 도킨스가 볼 때 모든 것은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복잡한 생물 분자, DNA가 그거예요. 에 의해서 결정된다. DNA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DNA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아주 멋진 수사 방식으로 표현했군요. 이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들이 장래 세대로 옮겨갈 수 있게 하려고 존재할 뿐이다. 도킨스의 과학적 환원주의 렌즈로 보면 인간의 유전자를 영속시키는 기계에 불과하다. 과연 그러냐 하는 거죠. 도킨스의 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는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대한 로봇 속에 안전하게 보여 막대한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길고 복잡한 간접 경로를 통해 외부 세계와 연락하고 원격 조종기로 외부 세계를 조작한다. 유전자는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것의 보존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은 미뤄두겠습니다. 이게 아주 인간에 대한 냉소적인 관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주 냉철한 과학자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 대중들은 환호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막연한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맥그레스가 보기에는 이건 정직한 태도가 아닌 거죠. 그 속된 패로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때려 부수는 그러한 관점? 이런 책을 팔기 위한
센세이셔널한 표현, 대충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것이 인간 본성과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는 바다. 예, 유전적 환원주의예요. 두 단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리적 환원주의하고 유전적 환원주의입니다. 모든 것들을 글로 몰아가는 거죠. 이렇게 도킨스가 멋지게 표현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오만 방자합니다. 형이상학적. 이렇게 유전자라고 하는 구조, 메커니즘만 알고서 그것으로 더 큰 메타피직을 넘어서는 그것까지 자기가 완부하는 오만방자합니다. 과학자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도킨스는 깔끔한 과학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과학 해석을 제시했다. 위에 인용한 도킨스의 말 중에서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무언가? 확고한 과학적 합의사항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추측이 대부분이다. 도킨스의 유전적 환원주의에 대한 최고의 비판은 많은 이들이 시스템 물리학, 즉 생물학적 체계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그 체계의 특성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환원주의적 접근의 실패에 특히 주목하는 생물학적 접근법. 이게 시스템 생물학이군요. 요것도, 요 용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시스템 생물학. 환원주의를 넘어서는 거죠. 더 크고 복잡한 생명의 현상에 초점을 둔 그런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환원주의적 접근의 실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생물학의 창시자로 여기는 저명한 옥스퍼드 생물학자 데니스 노블에게서 나온다. 노블은 생물학적 체계에 관찰된 복잡성으로 볼 때 환원주의적 해석의 회의를 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체계 안에서 개별적 구성 요소를 초월하는 특성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저는 이 맥그레스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죠. 대통령의 정책이 실행되는 데에서는 이 경제 관료들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어떤 경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으로 실행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경제 어떤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대한민국의 경제 메커니즘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행을 이러쿵저러쿵 반대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으로 자기가 독단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건 비슷한 겁니다. 한 국가 차원에서 실행되는 정책들은 일부 말단, 거기서 논의되는 것보다 훨씬 상위의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골고루 여러 가지를 보고하는 거거든요. 층위가 다른 거죠. 노블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블. 이런 게 좀 부럽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영국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기분으로 옳다 그렇다 얘기하지 않고 학자들이 많은 거죠. 맥그레스가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학자들이 많은 겁니다. 참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노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맥그레스가 인용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논리 근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자입니다. 바깥에 아직까지도 경운기 소리가 들리죠?